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얗게 눈 내린 새벽, 김밥 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섰던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 쌓인 폐지 더미 위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꼭 쥔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소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말이죠. 과연 할아버지가 꼭 쥐고 있던 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아주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달동네의 낡은 옥탑방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부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 희수는 이른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돌지 않아 방 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희수는 익숙한 듯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희수는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물에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마디가 시려와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희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울 때쯤 희수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희수는 천식을 앓으며 누워있는 엄마 선아의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아침 수십 줄의 김밥을 혼자서 다 말았습니다. 희수는 참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가난 때문에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길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눈썰미 희수로 통했습니다. 희수는 시장 골목을 지나가기만 해도 어느 집 아저씨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어느 집 할머니가 오늘 유독 어디가 아프신지 안색만 보고도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책이나 신문지를 한 번만 읽어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버리는 통에 시장 어른들은 희수를 보며 뭘 해도 할 애인데라며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희수는 간 말아낸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선아의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컵과 약 봉투를 챙겨두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희수의 눈앞에는 하얀 눈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 아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고 희수가 내뱉는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희수는 얇은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고 무거운 김밥 바구니를 팔에 걸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서는 이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이나 내려가야 했지요.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어서 어린 희수가 걷기에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 큰 길로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비어있는 집들이 즐비한 골목 한 구석, 누가 버려둔 낡은 상자와 신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지 더미 옆에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희수가 다가가 눈을 치워내자 그 안에는 한 노인이 폐지 더미 사이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문강수였습니다. 문강수는 70대 노인의 몸으로 이미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꼭 쥔 채 가늘어진 숨을 힘겹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서둘러 김밥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문강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나요. 희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 내린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문강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수는 문강수의 코끝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희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새벽녘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오늘 아침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희수는 겁이 났지만 아픈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길에 쓰러진다면. 희수는 결심한 듯 문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13살 소녀의 가냘픈 체구로 자기보다 몸집이 큰 할아버지를 업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희수는 문강수를 일으켜 세우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운 내보세요. 제 어깨를 잡으세요. 제발요. 희수는 그를 흔들어 깨우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희수의 절박한 부름에 문강수는 아주 잠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내 다시 감겨버렸습니다. 희수는 그의 한쪽 팔을 자기 어깨에 얹게 하고 자신의 허리를 낮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강수의 몸을 자기 등에 지탱한 채 한 걸음씩 발을 뗐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어른을 질질 끌다시피 하는 처절한 부축이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발은 자꾸만 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희수는 몇 번이나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차가운 눈더미에 살이 닿아 쓰라렸고 무거운 김밥 바구니까지 챙기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할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아버지,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희수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듯 중얼거리며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가파른 옥탑방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희수의 숨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좁고 높은 계단을 어른을 부축해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희수는 계단 난간을 한 손으로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강수의 허리를 단단히 받쳤습니다. 한 계단 오르고 숨을 몰아쉬고 또 한 계단 오르고 땀을 닦았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었지만 희수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눈 위로 구멍을 냈습니다. 겨우겨우 옥탑방 문을 열고 문강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없어 방바닥이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매서운 찬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희수는 문강수를 방바닥에 눕히고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희수는 마른 수건으로 그의 차갑게 젖은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이 추운 날 폐지 더미에 파묻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수의 거친 숨소리와 자고 있는 엄마 선아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희수는 문강수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얀 눈을 맞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문강수의 얼굴에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시린 손을 비비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다시 밖으로 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김밥 바구니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눈이 덮여 있어 많이 얼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장사는 공치게 되었지만 희수는 할아버지가 무사히 방 안으로 들어온 것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희수는 식어버린 김밥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잠든 문강수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새벽녘에 찾아온 이 기이한 손님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희수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을 헤치고 자기 몸집보다 큰 어른을 부축해 계단을 올라온 탓에 희수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자마자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식어내렸죠. 희수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호호 불며 문강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문강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가지 사이로 파고든 한기가 70대 노인 문강수의 뼈마디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지요. 희수는 창가에 뿌옇게 낀 두꺼운 성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선아가 누워있는 자리는 그나마 낡은 전기장판의 온기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었지만 할아버지를 눕힌 자리는 그저 생자 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벽장에 하나뿐인 낡은 담요와 자신이 덮고 자던 얇은 이불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희수는 그 이불들을 문강수의 몸 위에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점퍼까지 벗어 그의 발치에 꼼꼼히 여며주었죠. 그러자 문강수의 떨림이 아주 조금은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희수의 몸이 사정없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겹의 얇은 티셔츠만 입은 희수의 등줄기로 칼바람 같은 냉기가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희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돌아오는 미미한 온기를 보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강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문강수는 멍한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당황한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서 덜덜 떨며 앉아있는 희수를 발견했습니다. 문강수가 힘겹게 입을 열어 희수에게 이불을 돌려주려 하자 희수는 얼른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 이불 그냥 덮고 계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희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긋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 원래 몸에 열이 진짜 많아서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는 체질이거든요. 지금도 이불 덮으면 더워서 땀이 날 것 같아 일부러 안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푹 덮고 계셔야 해요. 아셨죠? 희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희수는 추위를 아주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방 안의 냉기에 당장이라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린 지 얼마 안 된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편히 쉬지 못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지요. 문강수는 희수의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물 좀 드세요. 눈길에 쓰러져 계시길래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문강수는 대답 대신 희수의 손에 든 물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희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희수는 아까 눈더미에서 다시 찾아온 김밥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눈에 젖어 차갑게 식어버린 김밥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희수는 바구니 속에서 가장 속이 꽉 차고 모양이 예쁜 김밥 한 줄을 골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향기롭게 퍼졌습니다. 희수는 문강수에게 김밥을 내밀며 다시 한번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직접 말은 김밥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문강수는 김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희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선뜻 손을 대지 못하자 희수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시고 다 드세요. 저 아까 김밥 말면서 터진 것들이랑 꽁지를 얼마나 많이 주워 먹었는지 배가 빵빵해서 터질 지경이에요. 안 드시면 이거 다 상해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고생해서 만든 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발 저 도와주는 셈 치고 드셔주세요. 사실 희수는 어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새벽 내내 일만 했습니다. 배에서는 당장이라도 천둥 같은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희수는 자신의 배를 툭툭 치며 배부른 흉내를 냈습니다. 문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밥알이 굳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천천히 아주 오래 씹었습니다. 한 알, 두 알 문강수의 입안으로 김밥이 들어갈 때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문강수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희수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좀 없죠? 식어서 그래요. 그래도 제가 정성껏 말았으니까 꼭 다 드셔야 해요. 문강수는 김밥을 씹으며 희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희수의 손이 그의 주름진 손 안에서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김밥을 다 삼키기도 전에 목이 메어 꺽꺽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당황해서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체하신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할아버지는 희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이자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처음 마주한 진심 어린 온기에 대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우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을 치켜세웠습니다. 밤샘 작업과 문강수를 부축해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희수는 할아버지가 마음 편히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희수는 그가 남은 김밥을 다 비우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강수는 식사를 마친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덮은 이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여며준 뒤 엄마의 곁으로 가서 아주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몸속으로 파고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어린 혈색을 보니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그렇게 잠이 들면서도 내일은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김밥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희수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어야 할 엄마 선아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희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선아가 가슴을 쥐어짜듯 부여잡으며 괴로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목에서는 쇠 긁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만성천식 발작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요. 엄마. 희수가 절규하며 엄마의 등을 두드렸지만 선아의 호흡은 점점 더 짧아지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차가운 방 안에서 희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문강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형형한 빛을 뿜어내는 그의 눈빛이 고통스러워하는 선아의 가슴팍을 향해 꽂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듯한 기침소리가 평화롭던 옥탑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새벽녘 간신히 잠들었던 엄마 선아가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지만 선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선아의 몸은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희수는 사색이 되어 엄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요. 제발 숨 크게 들이마셔봐요. 희수는 다급하게 머리맡에 약통을 뒤졌지만 속절없이 빈통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약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김밥 장사가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위로 뒤집히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희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던 문강수가 마치 잠든 사자가 깨어난 듯 무겁고도 단호한 기운을 뿜어내며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옥탑방의 어둠을 꿰뚫을 듯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문강수는 눈 속에 쓰러져 있을 때도 품 안에 쥐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길들여진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문강수가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길고 짧은 은침들이 정갈하게 꽂힌 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그 서슬 퍼런 은빛 침들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문강수는 아무 말 없이 선아의 맥을 짚더니 지체 없이 은침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선아의 손등과 가슴팍, 그리고 목 근처의 혈자리를 짚어내더니 망설임 없이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겁이 났습니다. 저 가느다란 침이 엄마의 살결을 찌를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요. 하지만 문강수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고 진지하여 희수는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뒤틀리던 선아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새를 긁는 듯하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더니 이내 깊고 고른 호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의 입술에 다시 미미한 핏기가 돌았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선아는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발작이 멈추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강수는 그제야 안심한 듯 침통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침통을 챙기다 말고 옆에 서 있는 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침통을 소중히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길에서 구한 이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폐지 더미에 버려졌던 노숙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의술을 지닌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안정을 찾은 뒤 희수는 마음속에서 묘한 일렁임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침을 놓을 때 보여준 그 손길, 침이 들어가는 깊이,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머물렀던 그 자리들이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희수는 시장에서 폐지를 주워 읽으며 익혔던 잡학 지식들 가운데 한의학에 대해 짧게 적혀 있던 신문 기사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시장 약재상 구석에서 얻어온 빛바랜 한의학 책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었지만 희수는 그림과 글자를 대조하며 조금 전 할아버지가 짚었던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합곡, 태충. 책에 그려진 복잡한 선과 점들이 희수의 눈에는 마치 살아있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희수는 자신의 손등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손가락 끝을 대보며 그 감각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할아버지는 침을 비스듬히 눕혀서 넣으셨는데 희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젓가락 하나를 들고 허공에 침을 놓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손가락의 각도, 힘의 세기, 그리고 숨을 멈추는 타이밍까지. 희수는 조금 전 문강수가 보여준 동작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참으로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어도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타고난 것이었지요. 어느덧 잠에서 깨어난 문강수가 그런 희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깬 줄도 모르고 책자에 나온 혈자리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또 아프면 그때는 내가 이 자리를 기억했다가 도와드려야지. 희수의 눈빛은 평소 김밥을 팔 때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그런 희수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의학이란 수십 년을 공부하고 수만 번을 연습해도 익히기 어려운 법인데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시연을 보고 침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강수는 기억을 잃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처지였지만 명의로서의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희수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아이를 넘어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희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수는 부끄러운 듯 책자를 뒤로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잠 깨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흉내 좀 내봤어요. 엄마가 또 아프실까봐 겁나서요. 문강수는 대답 대신 희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희수의 손가락을 가져다 자신의 손등 위에 정확한 혈자리를 짚게 했습니다. 거기가 아니다.
반푼만 더 위로. 문강수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자리는 희수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희수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잡아준 그 감각을 손끝에 새겼습니다. 문강수는 희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이 아이의 재능이 대견하고도 놀라웠던 것이지요. 이날부터 옥탑방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새벽에 김밥을 말았지만 김밥을 다 말고 남는 시간에는 문강수의 침통을 정갈하게 닦으며 할아버지가 짚어주는 혈자리 이름을 외웠습니다. 문강수는 기억이 온전치 못한 중에도 희수가 묻는 말에는 본능적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희수는 김밥을 팔러 나가는 길에도 시장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얼굴빛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위장이 막힌 거였구나. 저 아저씨는 화가 많아서 얼굴이 붉은 거네 하고 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식들이 영민한 희수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아의 발작이 기적처럼 잦아든 뒤 옥탑방의 아침은 이전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정갈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지붕 위에 소복이 쌓였던 눈들은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서는 녹아내린 눈물이 고드름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기력을 회복하려 깊은 잠에 들었고 희수는 부엌 한쪽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숭늉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문강수가 희수가 내다 팔려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폐지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노인이었지만 신문지를 가지런히 맞추고 끈으로 묶는 손길만큼은 아주 정갈하고 꼼꼼했습니다. 희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할게요. 좀 더 쉬셔도 되는데. 희수가 웃으며 다가갔지만 문강수는 그저 인자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묵묵히 신문 뭉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폐지 더미 속에서 며칠 전 발행된 경제신문 한 장이 문강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신문의 전면에는 화려한 꽃다발에 둘러싸인 한 여인의 사진이 아주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 바로 문강수의 며느리인 신미영이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국내 최대 한방의료재단 신미영 원장 취임이라는 머리 기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문강수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하던 노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문강수는 숨을 꺽꺽 몰아쉬더니 갑자기 신문지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잠들었던 선아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고 희수는 깜짝 놀라 문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희수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문강수는 힘껏 희수를 뿌리치며 찢어진 신문 조각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렸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문강수는 찢어진 신문 속 여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혀가 굳은 듯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치 아주 무서운 괴물을 마주한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찢어발긴 신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노인의 그 격렬한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각난 종이 위에는 여인의 인자한 미소가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노인을 진정시켜 잠들게 한 뒤 희수는 그 여인의 사진을 품에 넣고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 여인을 보고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희수는 시장통 신문 보급소와 잡지 가판대를 돌며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어도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희수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가동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희수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방 의료계에 살아있는 전설 문강수 원장 실종, 며느리 신미영, 시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재단 이사장 취임 비운의 효부 신미영, 매일 밤 시아버지 무사 귀환 기도.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던 희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는 신미영이 실종된 시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수색하고 있으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미담이 가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심청이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발견했던 그날 새벽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급 병원의 원장실이 아니라 차가운 눈이 쌓인 폐지 더미 속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내다 버리지 않고서야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노인이 그 깊은 밤에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희수는 시장 약재상 골목의 한의원 앞에 붙은 홍보 잡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미영과 문강수가 함께 찍힌 과거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 문강수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신미영의 눈빛은 지금의 인자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수는 머릿속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발작했던 이유, 그가 목숨처럼 품고 있던 작은 보따리, 그리고 그를 쓰레기장에 버린 배후. 모든 진실은 단 한 사람, 신미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저 할아버지를 그 추운 데다가. 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미영은 시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로채기 위해 기억이 흐릿한 시아버지를 아무도 모르는 골목 폐지 더미 위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는 슬픈 효부 연기를 하며 시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지요. 희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처지가 너무나 가엾고 애틋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희수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문강수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귀한 손으로 수만 명의 환자를 살렸을 할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가족인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결에 다시 신음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미영아. 왜 나를. 노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희수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신미영은 시아버지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겠지만 그녀가 버린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인간의 돌이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저 여자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희수는 엄마 선아가 모아놓은 폐지, 더미 속에서 신미영의 기사가 실린 신문들을 조용히 골라내어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웠습니다. 이제 희수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히 길에서 구한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명의이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사연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를 향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낡은 옥탑방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쉼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켜내는 요새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신미영의 위선에 속고 있었지만 이 작은 옥탑방에 사는 13살 소녀 희수만은 진실을 온몸으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한 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니 희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와 명예를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린 희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희수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품고 있는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따뜻한 미음을 끓여 대접했지요. 문강수는 어제의 발작이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희수가 건네는 숟가락을 받아먹으며 아주 가끔 희수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만은 나를 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 희수의 가슴을 더욱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에 희수는 다시 한번 신미영의 사진이 걸린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그녀의 웃음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희수는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김밥 바구니를 고쳐 메고 눈길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옥탑방에는 문강수가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를 지키는 희수의 마음은 겨울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희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 맨 김밥 바구니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 들어찬 그 서늘한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지요. 하얀 눈이 덮인 달동네 골목길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희수의 눈에는 이제 그 화려한 세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방 안에서는 알싸한 약초 냄새가 옅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어제 신문을 보고 발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인자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희수가 시장에서 얻어온 낡은 의서를 무릎에 올려두고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있었지요. 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시 예전의 그 당당한 명의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도와야 해. 그날 밤부터 옥탑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강수는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희수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그 낡은 나무 침통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가느다란 은침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희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 위에 희수의 손가락 3개를 올려놓게 했지요. 희수야, 가만히 느껴보거라. 이 안에서 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희수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손목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규칙적인 박동만 느껴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서 흐르는 미세한 물결 같은 움직임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맥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서 흐르는 강물과 같단다. 강물이 맑은지 탁한지 빠르게 흐르는지 느리게 고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아픔을 읽을 수 있는 법이지. 문강수의 가르침은 시장 약재상 아저씨들이 하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혈자리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가르쳤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습니다. 희수는 참으로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 짚어준 맥의 종류와 그 의미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침술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문강수는 희수에게 은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침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어긋난 기운을 바로잡는 잣대여야 하지. 희수는 은침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손끝에 실린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작은 바늘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희수를 떨게 했지요. 문강수는 희수가 겁을 먹지 않도록 자신의 팔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 내 팔을 찔러보거라. 내 손끝에 실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직접 느껴보마. 희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문강수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스승의 몸은 제자가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란다. 희수는 이를 악물고 할아버지가 짚어준 혈자리에 은침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수에게 침을 놓을 때의 호흡과 힘의 강약, 그리고 침끝이 살결을 파고들 때 느껴지는 미세한 저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침수를 익혀나갔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말 때도 희수는 손가락 끝의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었고, 시장에서 배달을 할 때도 마주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안색을 보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병증들을 대조해보곤 했습니다. 문강수는 그런 희수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년을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감각을 희수는 단 며칠 만에 제 것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이 고귀한 인수를 이 맑고 영특한 아이에게 모두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문강수는 희수에게 자신이 아끼던 침통을 통째로 내어주었습니다. 희수야, 이제 이 침통의 주인은 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 침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란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침통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나무 상자에서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때와 함께 평생을 인술에 바쳐온 거목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까지 희수의 꿈은 그저 김밥을 많이 팔아 엄마의 약값을 대고 배불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수의 가슴 속에는 더 크고 깊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 세상에 버려져 이름조차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희수의 다짐은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문강수는 그런 희수의 뒷모습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은 잃었을지언정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인술의 혼만큼은 저 작은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은 안도했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준 은침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맥의 울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희수는 단순히 김밥을 파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적인 명의 문강수의 마지막 제자이자 그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희수는 다시 한번 의서를 펼쳤습니다. 한자 한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글자가 되어 희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희수의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 몇 달 후 희수는 단골 시장 아줌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오랜만에 도심 번화가로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희수였지만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유독 빠른 도심 한복판은 언제 와도 낯설고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지요. 희수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침통을 혹시 몰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이제 그 침통은 희수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든든한 부적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무거운 심부름 가방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평화롭던 길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나이든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계의 대부로 불리는 주신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스러워하다 순식간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곁에 있던 경호원들과 비서진은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주변은 금세 웅성거리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다들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심증인가?
실신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괜히 손댔다가 책임이라도 지면 어떡해. 그냥 119 기다리자고. 희수는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함께 느껴라. 희수는 주저없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운 노인의 맥을 짚어보니 맥박은 이미 신락같이 가늘어져 있었고 호흡은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희수는 가방에서 낡은 나무 침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하게 풍기는 약재 향과 함께 서늘한 은침들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희수가 침을 꺼내 들자 주변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꼬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사람 잡겠네. 저리 안 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비난 섞인 외침들이 쏟아졌지만 희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희수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인체의 경혈 지도가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희수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주 회장의 소매를 걷어올린 뒤 정확한 혈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희수의 손끝에서 은침이 허공을 가르더니 주 회장의 손목과 가슴 주변의 요열을 차례대로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멈춘 생명의 길을 다시 여는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문강수가 자신의 팔을 내주며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 주었던 그 감각이 희수의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희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침을 돌려 기운을 조절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진지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한 구경꾼들은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천금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주 회장의 입에서 커 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보라색이었던 입술에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희수는 안도하며 조용히 침을 거두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주 회장을 인계받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의 틈을 타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은 이미 인터넷 세상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길가의 작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희수의 활약상이 보도되었습니다. 화질은 조금 흐릿했지만 소녀가 낡은 나무 침통을 꺼내 능숙하게 침을 놓는 모습은 생생하게 담겨 있었지요.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고 뉴스를 지켜보던 주 회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소녀의 손에 들린 그 물건을 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행방불명된 한의학의 전설 문강수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낡은 나무 침통이었으니까요. 아니, 저것은 스승님의 침통이 분명해. 주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를 쓰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의 그 아이를 당장 찾아내라고 말이지요. 주 회장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동설 안에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스승의 흔적을 이름 모를 어린 소녀의 손끝에서 발견한 기쁨과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병원장실에서도 이 뉴스를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강수의 며느리 신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여유롭게 뉴스를 보고 있다가 화면에 비친 희수의 침통을 본 순간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박살난 유리 조각보다 더 차갑게 신미영의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그 침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이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었던 가문의 가보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 죽었어야 할 노인이 살아있단 말이야. 저 계집애는 도대체 누구고. 신미영의 인자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문강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주 회장이나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이 쌓아 올린 위선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용역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찾아내. 그리고 같이 있는 노인이가 누군지 확인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해. 알겠어? 신미영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렸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옥 같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희수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문강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희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지요. 희수는 가방 속에 침통을 꺼내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사람을 한 명 살렸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희수는 아직 자신이 몰고 온 이 폭풍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옥탑방의 낡은 문 밖으로 희수와 할아버지를 향한 추격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탑방의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지난밤 뉴스의 소식을 들은 희수는 내심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해졌지만 별일 없을 거라며 이내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아침 미음을 챙겨드린 뒤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침통을 꺼내보았습니다. 어제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 침통은 신기하게도 희수의 손 안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었지요. 희수는 부드러운 천으로 나무 상자의 결을 닦아내며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문강수는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골목 아래서 들려오는 여러 대의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옥탑방의 낡은 계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희수의 목소리가 떨리기도 전에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뒤로 우아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신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신미영은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문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문강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어서 아버님을 모시세요. 치매가 심하셔서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녀의 뒤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과 사설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강수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희수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병원이라는 감옥에 가도 영원히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분은 할아버지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희수가 온몸으로 문강수를 막아섰습니다. 13살 소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희수의 눈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미영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싹 거두고 희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야,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어린 게 영악하게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 한 거니? 적당히 해라. 치매 노인을 유괴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신미영의 손짓에 덩치 큰 사내들이 희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악! 희수는 방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엄마 선아는 비명을 지르며 희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내들은 저항하는 문강수를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희수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나무 침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침통이. 희수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거운 구둣발이 실수인 양 침통을 짓밟았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문강수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인생이자 가문의 보물이었던 낡은 나무 상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자 안에 정갈하게 꽂혀있던 은침들이 차가운 방바닥 위로 눈물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순간 옥탑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문강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뇌리를 때리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 은침이 바닥을 구르는 쟁강거리는 소리가 문강수에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지독하게 추웠던 그날 밤의 공기, 자신을 차에서 밀쳐내던 며느리 신미영의 차가운 손길, 그리고 폐지 더미 위에서 희미해져 가던 의식, 모든 기억이 안개를 걷어내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문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그의 눈동자에는 어느덧 전설적인 명의의 위엄과 녹이 띈 서슬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사내들의 손을 단번에 뿌리쳤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인한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것이냐? 방 안을 진동시키는 문강수의 사자 후에 용역들은 넋이 나간 듯 얼어붙었습니다. 문강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신미영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죽어가는 시애비를 길바닥에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제자에게까지 손을 대느냐. 신미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이 혼란스러우셔서. 닥치거라.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문강수가 바닥에 흩어진 은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침술에 대가다운 그의 손길에는 살벌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릴 때 옥탑방 계단 아래서 다시 한번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였군요.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문의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주신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경호원들과 변호인단을 이끌고 위엄있게 등장했습니다. 주 회장은 난장판이 된 방 안과 부서진 침통,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희수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신미영 원장. 시아버지를 찾는 효부인 척하더니 여기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나? 주 회장의 등장에 신미영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 회장은 문강수 앞에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못난 제자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문강수는 주 회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구석에서 떨고 있는 희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희수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희수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이제 다 기억났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맑은 눈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정신을 찾았다는 기쁨과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주 회장의 경호원들이 용역들을 제압하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신미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옥탑방의 낡은 천장 위로 겨울 햇살이 다시 길게 비쳐들었습니다. 부서진 침통은 이제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그 어떤 침보다 날카롭게 신미영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신미영은 주저앉은 채로도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이미 전설적인 명의의 눈빛을 되찾은 문강수의 기백 앞에서는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웠습니다. 문강수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희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바닥에 흩어진 나무 파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신자야, 저 부서진 침통 바닥을 보거라.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진실을 품고 있는 법이다. 주신자 회장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단에게 눈짓했습니다. 장갑을 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부서진 침통의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이중으로 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서류 뭉치와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미영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주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다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건 가짜야.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닐 때 만든 조작이라고요. 신미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미영이 문강수의 인감을 몰래 도용하여 병원 부지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넘기려 했던 위조 증여. 계약서의 초안과 문강수가 제정신일 때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작성해둔 일지였습니다. 문강수는 치매 증상이 시작되던 무렵 이미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눈치채고 이 침통 속에 마지막 보루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정막이 흐르는 옥탑방 안으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님은 오늘 밤 저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편안하게 잠드실 거예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저 달동네 구석에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신문엔 길 잃은 치매 노인의 비극적인 동사 기사가 나갈 겁니다. 녹음기 속 신미영의 목소리는 지금의 인자한 척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악기와도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녹음에는 신미영이 용역들에게 돈을 건네며 문강수를 유기하라고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온 의료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구급대원들조차 경멸 어린 눈으로 신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신미영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문강수는 며느리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내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그 추운 골목길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한기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 맑고 영특한 아이를 보내 나를 살리셨으니 말이다. 문강수는 돌아서서 희수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희수의 작은 어깨가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강수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희수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희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너를 이런 험한 일에 휘말리게 했구나. 네가 그 새벽에 내민 그 시린 손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실도 명예도 다 묻힌 채 사라졌을 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희수 역시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라서 좋아요. 변호단과 함께 온 경찰은 현장에서 신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인미수와 존속유기, 그리고 재산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신미영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이건 무효야. 내가 이 병원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을 에워싸고 있던 검은 승용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주신자 회장은 문강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단과 병원, 그리고 스승님의 그 드높은 명예를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어서 모시겠습니다. 문강수는 옥탑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방, 습기가 가득한 벽지, 그리고 김밥 냄새가 배어있는 이 좁은 공간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요람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선아의 손을 잡고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날 이후 문강수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막대한 부를 모두 회복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적으로 생환한 한의학의 거성이라는 기사가 대서특 필되었고 신미영의 추악한 범죄는 세상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강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만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희수였습니다. 문강수는 재단 경영은 주신자 회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희수 모녀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희수 모녀를 본가로 들어오게 하고 선아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나무 침통 대신 희수의 손에 꼭 맞는 새하얀 비단에 쌓인 최고급 은침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희수야,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다.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너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선물한 은침을 가슴에 품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옥탑방의 고드름이 다 녹아내릴 때쯤 희수의 인생에는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문강수의 본가로 거처를 옮긴 날 희수는 대궐 같은 집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넓은 방도 화려한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가 갖춰진 환경 속에서 엄마 선아가 더 이상 숨가쁜 발작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문강수는 명예를 회복한 뒤에도 예전처럼 병원 경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희수를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쓰던 낡은 의서 대신 문강수의 서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진귀한 한의학 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문강수는 매일 아침 희수와 함께 약재를 고르고 사람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논했습니다. 희수는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해 나갔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에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팔며 다져진 강단 있는 성품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지요. 희수는 주신자 회장의 배려로 검정고시 준비부터 현대의학의 기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양의학의 정밀한 진단과 할아버지의 깊이 있는 전통 한의학을 융합하는 법을 익히며 희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세상을 치유할 진짜 명의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희수가 은침을 잡을 때마다 그 손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희수의 손은 비단처럼 고와졌지만 침을 다룰 때의 그 단단한 힘과 환자를 향한 절실한 마음가짐만큼은 옥탑방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문강수는 그런 희수를 보며 주신자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신자야, 저 아이를 보거라. 저 아이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의사의 참모습이 바로 저 아이의 손끝에 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3살의 앳된 김밥 소녀였던 희수는 이제 풋풋한 의대생이 되어 문강수의 뒤를 잇는 한의사로서 초석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아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하며 희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지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의 흐름만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80대의 끝을 바라보는 문강수의 기력이 하루가 다르게 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문강수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신자 회장과 희수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알싸한 약초 향 대신 평온하고도 서글픈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강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희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희수의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문강수는 힘겹게 입을 열어 곁에 서 있던 주신자에게 먼저 당부했습니다. 신자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희수, 이 아이가 인술의 길을 걷는 동안 네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거라. 주신자는 눈물을 삼키며 스승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얹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문강수의 시선이 희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8년 전 그 추운 눈길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희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속에 평생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희수야, 너는 기억나느냐? 그 옥탑방에서의 첫날 밤 말이다. 희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이불 덮어드리고 밤새 같이 있었잖아요. 문강수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가 그랬지. 너는 몸에 열이 많아 땀이 나서 이불을 안 덮는 거라고. 겉옷까지 다 벗어서 내 발치에 덮어주고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지. 내가 기억은 없었어도 그 서늘한 기운만큼은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었다. 희수야, 이 할애비는 사실 알고 있었단다. 너는 누구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라는 것을 말이야. 희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그 서툴고도 따뜻한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어준 것은 그저 낡은 이불 한 장이 아니었다. 너는 죽어가는 이 늙은이에게 네가 가진 유일한 온기를 다 나누어 준 것이었어. 그 새벽 차가운 김밥을 내밀며 배부르다고 환하게 웃던 내 맑은 눈망울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단다. 고맙다, 희수야. 이 못난 할아비를 위해 기꺼이 추위에 몸을 던져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문강수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희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가 서서히 힘을 풀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추위를 대신 알아주는 사람이란다. 너는 이미 그날 새벽 진짜 의사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제 나는 내 아비와 내 아들에게 가서 자랑할 게 생겼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제자를 두었다고 말이다. 문강수는 희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듯 가만히 응시하다가 마치 아주 편안한 낮잠을 자러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모두 씻어낸 듯한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 희수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강수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술의 혼을 희수의 손끝에 남겨둔 채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탑방의 찬바람을 함께 견뎌내고 며느리의 독리로부터 서로를 지켜냈던 그 애틋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은침 세트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마지막 유언인 환자의 추위를 대신 알아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문강수가 희수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한이하게 대부 문강수가 떠나고 수많은 계절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소녀 희수는 이제 단아한 기품을 지닌 20대 후반의 어엿한 여성이자 실력 있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명의 문강수의 유일한 제자로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희수 앞에는 화려한 꽃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심의 대형 병원들이 앞다투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주신자 회장 역시 희수가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어주길 바랐지요. 하지만 희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희수는 자신이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가난하고 비탈진 달동네 어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작지만 정갈한 한의원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을 수리해 만든 한의원 입구에는 문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장의 성을 따지 않고 왜 문이라 지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수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제 스승님이신 문강수 할아버지의 성함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아픈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편하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희수는 매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커다란 솥에 보리차를 한가득 끓였습니다. 15년 전 옥탑방에서 할아버지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진료실 한복판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구둣발에 짓밟혀 산산조각 났던 그 낡은 나무 침통이었습니다. 희수는 부서진 나무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투명한 유리함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비록 침을 담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상처난 흔적들이야말로 희수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희수의 한의원에는 매일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신의의 제자라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멀리 지방에서도 차를 대절해 올라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요. 하지만 희수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거액의 진료비를 내밀어도 순서를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들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희수는 진료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가 되면 희수는 낡은 가방에 은침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한의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산동네 할머니, 홀로 끼니를 때우는 할아버지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진료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굽이진 골목길 끝자락에 사는 욕쟁이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돈도 안 되는 늙은이한테 왜 자꾸 오느냐며 짐짓 쌀쌀맞게 굴었지만 희수는 말없이 할머니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15년 전 그 새벽 할아버지의 시린 발을 비벼주던 그 손길로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제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의사는 환자의 추위를 대신 알아주는 사람이라고요. 할머니 발이 이렇게 차가우니 제 마음이 다 시리네요. 희수의 진심 어린 말에 고집스럽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비기인 은침으로 할머니의 막힌 혀를 뚫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는 엄마 선아가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을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선아는 이제 천식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한의원의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딸 희수가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작은 한의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병원을 넘어 지친 마음을 쉬어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주신자 회장은 가끔 이 작은 한의원을 찾아와 희수가 진료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주 회장은 희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인수를 보며 스승 문강수를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스승님이 남기신 가장 귀한 손이 이렇게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회장의 눈에는 기특함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수는 환자의 손을 잡을 때마다 문강수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을 가슴속에 되새겼습니다. 희수는 자신이 베푸는 의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어린 소녀의 작은 선행을 잊지 않았던 한 노인의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진료를 마친 희수는 한의원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새벽처럼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희수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희수는 주머니 속에서 문강수가 물려준 은침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누군가의 추위에 따뜻한 이불 한 장 덮어주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기대어 옥탑방으로 올라오시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희수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문 한의원의 문은 오늘도 환한 불을 밝힌 채 누군가의 추위를 대신 알아줄 준비를 마친 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마을 어귀, 희수의 작은 발자국 옆으로 마치 문강수가 함께 걷는 듯한 인자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